국민이 주인공인 방송 국쇼! 어찌됐건 변호사는 자기한테 주어진 그 업무를 가장 성실히 처리하는 그게 공이에요. 맨 처음에 법대에 갈 때는 사실 이렇게 꼭 뭐 법학을 해야겠다, 뭐 법학을 하고 싶다, 법대를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이제 오히려 이제 다른 학문, 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심리학이나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았었는데 뭐 좀 뭐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지만은 좀 뭐 그 문과에서 성적이 좀 괜찮으면은 법대를 많이 가던 때였으니까 그래서 뭐 사실 법학이 뭔지 잘 모르고 왔죠. 뭐 가면은 이제 뭐 판검사 변호사 한다더라 이제 그 정도만 이제 알고 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원래부터 사법시험을 응시할 생각은 있긴 있었는데 이제 뭐 사법시험을 응시를 한 이후의 길을 생각을 할 때 그 법학 교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실무 법조인이 될 것인지 고민을 했었었는데 연구실 조교로도 있어보고 그러니까는 아 나는 그냥 실무 법조인이 낫겠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저는 처음에는 증권 전문으로 일을 했었어요. 뭐 파생상품 쪽으로 좀 굉장히 고난이도 소송을 이제 다뤘었죠. 사실 이제 그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사회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뭐 다들 그냥 궁시렁궁시렁만 하고 실제로는 막상 우리의 일인데도 아무도 이렇게 뭐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나라도 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 나겠다. 좀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한두 번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더니 이제 그게 특이해 보였던 거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야, 저 사람 되게 신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좀 뭐 무슨 일들이 생기면은 우리 나 변호사님한테 한번 건의해 봅시다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총대를 맺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은 나는 그동안 하던 일이니까 내가 또 한번 십자가를 지자 그런 심정으로 이제 계속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목소리를 냈던 거죠. 사실 사익이랑 공익이 거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료라고 해서 공익이냐? 그러면 무료로 내가 이건희 회장을 소송을 도와준다. 그럼 공익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의 공익 활동은 뭐냐? 무엇이 공익적인 활동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변호사가 법률을 잘 지키면서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기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게 공익적이다 이거죠. 왜냐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게 사회 발전으로 가는 거예요. 어찌됐건 변호사는 자기한테 주어진 그 업무를 가장 성실히 처리하는 그게 공익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마를 변호를 한다. 그러는 거는 무료로 변론을 한다. 그거는 공익일까 아니면 사익일까? 그건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사법에서 얘기를 하는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이제 많이 돕는 거.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라는 거는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은 사실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공익적이에요. 변호사법에서 공익활동 의무가 있고, 그리고 변호사들 일 그대로 해도 좋은데 뭐하러 또 공익활동 의무를 정했냐. 이제 그 관점으로 더 다가가면은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도와준다기보다는 그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게 공익적인 거죠. 변호사는 그 활동 자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권리 보호 수준이 높아져요. 그거 자체가 사실 이제 국민들을 위한 활동이죠. 그러니까 변호사회에서 하는 공익 활동도 무료별로 뭐 무료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작 더 중요한 거는 개인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법률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그거를 야 이거 법률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분야다. 관심 있는 사람 여기 들어가서 변호사 활동해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10년 전에도 문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문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에 비해서 변호사 수는 거의 2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수입료 때문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수입료는 뭐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문턱이라는 게 꼭 수입료를 의미한 게 아니라 그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혹시 경제학 공부하셨나요? 거의 정보비대칭 이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정보비대칭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해서 소비자들은 공급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공급자들은 소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유사한 상황이 법률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의뢰인들은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몰라요. 정보비대칭의 시장이 딱 그거예요. 소개받는 행위예요. 변호사 문턱이 높은 게 아니라 변호사 정보가 없는 거죠. 변호사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구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해소하려면 결국 답은 이미 나왔죠. 그건 정보비대칭을 해소를 하는 거죠. 거꾸로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변호사 문턱 높다고 그러는데 안 와. 안 와. 안 와. 이게 문 열어놓고 있어도 안 와. 그걸 거꾸로 변호사 입장에서도 의뢰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정보 제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 제공이 첫 번째로 이제 광고인 거죠. 근데 지금은 변호사 광고가 허용이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상당히 좀 규제가 심한 상황이거든요. 변호사 광고가 하나 좀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지금 변호사 중개, 네, 변호사 중개는 지금 불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호사를 중개를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변호사 정보 제공을 하는 광고 이외의 방법, 광고는 이제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 제공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변호사 단체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좋은 판결은 결국 그 사건의 실체를 잘 밝히고 거기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좋은 판결이죠. 김기옥 판사님의 판결이 아름다운 판결이라면은 그거는 관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가장 맞기 때문에 아름다운 판결인 거죠. 어린 학생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게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이 학생에게 맞는 처분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게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아름다운 판결이라고 하고 명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정관예우를 규제를 하는 게 어떤 방식이었냐면 예우를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예우를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예우는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그런 말도 해요. 정관예우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뭐 재벌 총수들이 정관 변호사들을 쓰고 그런 걸 볼 때는 분명히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방식? 그거는 그러니까 예우를 없애는 거는 잘못된 방식이다 이거죠. 가장 좋은 거는 정관을 없애야 돼요. 정관 예우는 없애려면은 이제 판검사들이 평생 이제 판검사로 남는 그런 게 정착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대법원에서 추진하는 평생법관제 그리고 뭐 대검에서도 이제 추진하는 평생검사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정관예우랑 이제 연관이 되는 정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거죠. 그동안 이제 지적이 되었던 이제 검찰의 문제점 중에서 이제 가장 뭐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면은 검찰의 이제 문화인 거죠. 상명하복식 문화 그리고 뭐 특권의식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바뀌려면은 사실 제도를 바뀌는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제도가 중요해서 그런 문화가 바뀐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도는 뭐 한두 개밖에 없어야겠죠. 근데 각국마다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을 하고 또 그게 그 나름대로 다 돌아가는 거는 사실 제도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거죠. 지금 검찰의 그런 특권의식 그리고 그런 상명하복식 문화는 검사들 선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뀌려면은 저는 로스쿨에서도 바로 검사를 뽑아서는 안 되고 사법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3, 4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던 사람이 검찰로 가게 되면은 변호사를 하면서 그 검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내가 밖에서 보니까 이런 게 문제더라. 그래서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안 따르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게 확산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검찰 문화가 바뀌겠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검사 선발 시스템은 오히려 역행을 하는 시스템인 거죠. 사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그 검찰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어떤 자정을 하겠다,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하는 역할이 이제 뭐 국민의 여론을 전달을 하는 거고 이제 특히 저는 이제 변호사회 회장이니까는 그 변호사들의 관점에서 본 검찰의 문제점들을 이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뭐 거기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도 그런 이제 검찰 선발 방식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도 지적을 했죠, 제가. 고비용의 문제죠. 근데 고비용의 문제가 단순히 등록금이 높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잘못된 거죠. 로스쿨에 입학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이거죠. 지금은 왜 저렇게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에 대해서 반대를 하냐면은 이 티켓을 나 혼자 팔아야 되는데 저쪽에서 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애고 싶겠죠. 딱 그 현상이에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은, 왜 로스쿨에서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비시험이 되면은 고신앙인이 또 발생을 한다. 근데 고신앙인 발생하면 안 됩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떨어지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질이 안 된 사람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자질이 없는 사람은 붙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고신앙인이라는 말을 써서 더 합격률을 높여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 붙여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어느 시험도 합격률을 보장을 해주는 시험은 없고 심지어는 로스쿨의 원형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합격률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흔히들 변호사, 판검사는 법조문 달달 외워서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사회 현상 그 어디에도 이거는 뭘 적용하면 된다라고 말해주는 건 없어요. 막 이렇게 막 부산하게 있는 이 사회 현상을 법률적으로 구성을 해내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거기에 법률 이론을 대입을 하는 작업은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인 거죠. 근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법률 이론이 탄탄해야 돼요. 그게 탄탄하지가 않으면은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흔히들 오해하기로는 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암기만 하면은 글쎄요, 뭐 시험은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는 어렵죠. 공익적인 관점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의 속성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보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도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지적인 보람을 느껴지게 해주는 그런 이제 직업이죠.